안녕하세요. 고도원 드림 역사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이 링컨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은 미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늘 1위를 차지하는 대통령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전기를 가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분의 전기를 주시면서 링컨은 아버지의 멘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5명의 멘토를 말씀하셨습니다. 링컨, 징기스칸, 간디, 서재필, 이순신, 이분들을 중심으로 저의 이 역사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멘토였던 링컨이 아들의 멘토가 되었고, 저로 하여금 기쁜사서 옹달샘 링컨 멘토 학교를 세우게 했습니다. 흔히 링컨을 생각할 때 작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 대통령이 되어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룬 사람, 그리고 비극적인 암살을 당한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고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침내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인물로 기록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링컨에 관한 자서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데일 카네기가 쓴 링컨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책을 저는 좋아합니다. 링컨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요약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링컨의 어록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는 일이다 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떤 분에게는 이 세상을 함께 더 좋게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링컨에게 영향을 미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입니다. 낸시 행크스. 이 낸시 행크스, 이분은 나이 불과 35살에 9살짜리 어린 아들 링컨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책은 평생 링컨에게 영혼의 자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라 부시라는 새어머니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 새어머니가 링컨을 잘 키워주었습니다. 이분이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온 책들이 링컨에게는 좋은 엄청난 독서가로 성장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링컨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켄터키 통나무집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통나무집, 마루도 없고 문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버팀목에 지붕만 얹은 집이었고 낙엽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지저분한 침대를 썼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조차도 소나 돼지도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링컨은 그 통나무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링컨을 표현할 때 한 손에는 도끼 또는 옥수수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책을 든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이 독서는 링컨의 삶을 관통하는 최고의 인생 학교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링컨이 정치 교육을 받은 것은 채 12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에 그는 사실 저는 성년이 되었을 때도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가지,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책이 있었습니다. 책을 빌리기 위해서 이웃에 나무 뿌리를 뽑아주고 옥수수 수확을 도와주기도 했고 몇 시간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은 스크랩북으로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의 저장고에는 잘 다듬어지고 고양된 언어가 가득 고여 있었고 그 언어들이 링컨으로 하여금 가장 고매한 언어를 사용한 지도자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의 외롭고 힘든 어린 시절을 버티게 한 힘도 이 독서에 있었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링컨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또 한 사람이 앤 러트리지라는 여성, 링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링컨이 이 여성을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변호사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고 실제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앤이 그만 26살 나이에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죽음만으로도 큰 아픔의 흔적을 남기는데 한참 에너지 넘치는 청년기, 사랑하고 많이 의지했던 연인의 죽음으로 링컨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5마일 8km입니다. 우리로 치면 20리길, 왕복 40리길입니다. 8시간을 걸어야 오갈 수 있는 길. 이 앤이 잠들어 있는 콩코드 묘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걸어다닐 때도 앉아 있을 때도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그야말로 혼이 나간 그를 보고 가까운 친구들이 정신병이나 자살과 같은 위험한 일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의 삶에 평생 우울이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링컨의 이 우울증은 유명합니다. 9살의 어머니를 잃고 19살의 누나를 잃고 20대의 연인을 잃고 거기다가 2명의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에드워드는 4살 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윌리엄은 12살에 죽었습니다. 12살에 죽은 이 셋째 아들 윌리엄은 그 둘째 아들이 죽은 해에 태어나서 먼저 떠난 에드워드 대신에 윌리엄을 주셨다면서 감사 기도까지 올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지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아마 생생히 와 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초인적인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조슈아 울크 생크라는 미국 문필가는 링컨의 위대함은 우울증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삶이 잠시 땅에서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그 어둠에서 찬란한 빛이 태양처럼 솟구치는 희망과 연단의 반복을 통해서 링컨은 위대한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을 하게 했고, 여기에 대의, 큰뜻 이타적 꿈과 꿈 넘어 꿈을 갖게 하고 그 고양된 목표에 자신의 삶을 던지게 한 또 하나의 힘으로 이 우울증을 에너지로 삼은 것입니다. 링컨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은 바로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악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 토드와의 결혼 생활에도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링컨이 메리 토드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일으킨 사건도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식을 하는 날인데 신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토가 났습니다. 모두가 파토 났다고 생각한 그 인연이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어져서 메리 토드와 33살에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특히 링컨의 이웃 사람들은 메리 토드가 링컨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그를 성가시게 했고 괴롭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커피를 마시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메리가 링컨 얼굴에 커피를 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메리 토드가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진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킹메이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메리 토드는 결혼 전부터 자신은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공언하고 링컨을 선택했습니다. 악처로 이름이 났지만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링컨의 곁에서 가장 열심히 보살핀 사람이 이 메리 토드였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는 고통을 주십니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이 세상 사람의 소리가 안 듯한 울음소리로 통곡했다는 메리 토드. 바깥 사람들에게는 악처로 소문났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링컨을 존경하고 사랑한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링컨은 정치적으로 사업적으로 공식 기록된 것만 27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또한 링컨의 우울증의 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인내력과 순간순간의 유머로 상황을 반전시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진 것뿐이다. 유명한 링컨의 어록입니다. 링컨의 유머와 관련된 한 가지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반대당 의원으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하필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달고 다니겠어 했습니다. 지독한 우울증에 걸릴 정도의 거듭된 실패와 좌절을 인내와 유머로 대하는 링컨의 태도는 그대로 오늘의 젊은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선거에서 낙선하고 나면 바로 이발소에 가서 말끔하게 머리를 자르고 좋은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위로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강력한 무기는 언어였습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고매한 언어를 사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언어를 가리켜서 무식의 서사시라고 부릅니다. 그 정점이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2분짜리 연설인데 불멸의 서사시로 불립니다. 거의 즉흥연설이었는데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고양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 고양된 언어는 두 가지에서 왔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고통의 경험, 또 하나는 독서였습니다. 시련과 난관을 극복한 경험,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선 그 경험들, 여기에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독서가 그의 언어를 고양된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링컨은 셰익스피어를 좋아해서 전쟁 중에서도 읽었습니다. 또 하나가 바이블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바이블. 대통령 재임 기간에 셰익스피어와 이 바이블을 항상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이 바이블 중에서도 구약성서 이사야, 아모서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절망의 시간에 선지자들이 외친 희망의 메시지, 그 내용들이 응축되어 어느 순간 솟구쳐 나온 것이 링컨의 언어였고, 그 정점이 말씀드린 게티즈버그 연설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게티즈버그, 남북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인구 5천 명의 작은 마을에서 남북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2만 1,000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7월 전쟁,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치러진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아비규환의 장소를 추스려서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 안장식과 같은 행사를 연 것입니다. 당시 유명한 에드워드 에버린이라고 하는 연설가,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를 초청했는데 그가 2시간 늦게 왔고 또 2시간 넘게 연설을 해버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청중들이 모두 지쳐있고 지루해하는 상황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한 연설이 이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이미 준비했던 긴 연설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맨손으로 연단에 오르면서 참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합중국이 언제 세워졌느냐, 그리고 87년 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신념으로 세운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속할지 말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입니다. 8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리고 2분쯤이 지났습니다. 링컨의 입에서 그 유명한 마지막 구절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 2분짜리 연설이 꿈틀거리면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남북전쟁의 승기를 안겨주었고 미국의 역사,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연설을 가리켜서 데일 카네기는 링컨의 연설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 승화의 성스러운 표현이었고 무의식의 산문시였으며 위험 있는 아름다움이었고 심오한 서사시였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링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다름 아닌 흑인 노예였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톰 소여의 모험을 읽으면서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 뉴올리언스에서 처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노예 제도의 실상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흑인 노예 시장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아이 할 것 없이 뿔뿔이 찢겨져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슬에 묶인 채 심하게 채찍질 당하는 그 흑인들의 모습, 무슨 물건을 사는 것처럼 흥정하는 그런 모습들, 복받치는 울음을 삼키고 가족들과 뿔뿔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없앨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없애고 말겠다는 결심을 갖게 했고, 그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고 흑인 노예 해방의 세계사적인 위협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링컨이 없었으면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탄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지요? 오바마의 멘토가 링컨이었습니다. 오바마의 언어, 그의 레토릭에는 링컨의 언어, 링컨의 레토릭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식 때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당한 극장 재오픈식에 참석해서 링컨 복장을 한 배우로부터 개츠버그 연설문 4분을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링컨이 길을 낸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링컨의 면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재선이 되었지만 노예 해방을 위한 헌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수정헌법 13조, 이 역사적인 헌법이 통과된 것이 링컨이 죽기 1년 전입니다. 1864년 4월입니다. 이 수정헌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노예 해방은 실현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은 지금까지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법이 그때 통과되지 않았으면 남북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노예 해방은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수정헌법의 통과를 위해서 링컨이 행한 일을 보면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링컨은 이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링컨은 정직하고 인내력이 많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냉철한 정치인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그의 소속 정당, 이 공화당의 의석이 모자라서 이 수정헌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게 되니까 온갖 방법으로 의원들을 매수하기도 했고 마침내 통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수정헌법이 통과된 다음에 당시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조치가 노예 해방이었다. 그런데 그 노예 해방이 미국에서 가장 순수한 남자인 링컨의 지원과 사주 아래 부패에 의해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링컨의 동상 앞에 한 흑인 지도자가 섰습니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림자를 남긴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선언이 불의에 시달리던 수백만의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당선되었고 2020년에는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미국 역사 앞에 등장시킬 수 있는 바로 그 길의 시작에 링컨이 있는 것입니다. 카네기의 책 표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삶, 정의로운 삶, 노력하는 삶을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멘토, 저의 멘토 링컨의 이야기를 정의로운 삶, 노력하는 삶을 꿈꾸며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